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홍정학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올리겠는데요. 저는 지금 마포에서 세무사 일을 하고 있는 세무사죠, 세무사. 어, 학교 다닐 때는 농업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요.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세무사 하면서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중간에 학교를 가서 농산물 유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살펴볼 주제는 그 농어민을 위한 세금 이야기입니다. 어, 이 강의를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눈빛을 좀 교환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면은 훨씬 유용한 강의가 될 텐데요. 이 코로나가 코로나인 만큼 현장 강의를 못하게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21년이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줌으로 제가 이제 각 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강의를 몇 번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강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현장 강의는 조금 박진감이 있고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중간에 질문 사항도 받아가면서 하면 참 재미가 있는데 이 줌하고 녹화는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녹화는 더 심해요. 녹화를 하면은 제가 긴장이 좀 많이 돼가지고 중간에 어버벅 거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오늘 세금 얘기에 대해서 저랑 같이 보고 있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을? 어떤 분은 나랑 뭐 세금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죽겠어. 세금 때문에 나는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있는데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교육 자료로 내놓은 자료예요. 이걸 보고 세금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렇게 따라붙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농업인이 있습니다. 어느 농업인께서 5시 땡 되니까 기상을 하셨어요. 기상을 하셔가지고 씻고 그리고 뭐 식사도 좀 하시고 이제 일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논을 가려고 해요. 논으로. 그래서 차를 딱 탑승을 하시고 부릉 하고 자동차 키를 돌렸어요. 그러는 순간 어 세금이 바로 붙어요. 뭐죠?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1년에 한 번, 분납을 하면 1년에 두 번이죠.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논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10시쯤 돼서 수도권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뜨르릉 하고 여보세요 했더니 얼마나 반가워 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저 장가 가려고요 라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았어요.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켠 등골이 서늘해져요. 왜일까요? 수도권 집값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수도권 집값이 너무 비싸. 비싸. 그런데 아들 살 집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값도 마찬가지죠.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싸고. 그런데 아들은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되면은 아들은 어떻게 해요? 모아는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되는 한 부모 입장에서 조금 자금을 대줄 수도 있겠죠. 그러는 순간 바로 무슨 세금이 붙어요? 증여세. 증여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가 됐어요. 오후. 이 농업인은 사과 농사도 짓네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져가지고 조합을 통해서 납품을 했어요. 출하를 했어. 출하를 했으면은 뭐가 생기죠? 돈이 생기죠. 돈. 그 돈을 생겼다는 말은 돈을 번 거잖아요. 돈을 번 거죠. 그래서 개인이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은
소득세가 붙게 되고요. 법인이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은 법인세가 됩니다. 오후가 됐어요.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6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뭐 차에 시동을 딱 켜가지고 아까 자동차세는 나왔으니까 그래서 딱 부르릉 하고 시동을 켜는 순간 불이 하나 들어왔어요. 불이 하나. 뭘까요? 앵꼬등. 앵꼬등. 휘발유가 떨어졌대요. 아니면 경유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가까운 주유소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유를 했어요. 주유를 하는 순간 또 세금이 발생돼요. 유류세라고 해가지고 뭐 휘발유나 경유, 뭐 등유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붙어요. 판매 가격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는 길에 생각이 났어요. 아차차차차 우리 밭에 김을 매려고 필름을 여러 사다 놨는데 아니면 하우스 보수를 하려고 사다 놨는데 다 떨어졌어. 그래서 농업용 필름을 사러 갔어요. 농업용 필름을 사러 가는 순간 구입하는 순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부가가치세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붙어 있어요. 아이고 세금 많이 내고 있네요. 자 그러는 순간 이제 드디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다시 오네요. 따르르르릉 했더니 옆집 사는 박 씨예요. 박 씨가 약주 한잔 하대요. 술 좋지요. 피곤한데 술 한잔 딱 먹으면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김 씨하고 박 씨하고 대포집 가가지고 자 서로 마셔 건배 하고 마시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술에 붙는 주세예요. 주세. 이제 알딸딸해졌어요. 알딸딸해져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셨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를 막 생각하다가 서서히 잠이 들어요. 그래서 잠이 드셨네요. 그러는 순간에도 우리는 세금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면은 재산세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내 집이 아니더라도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주민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잠이 들었는데요.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세금하고도 연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많은 세금하고 가깝게 지내고 또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세금은 죽어서도 따라 붙는다. 자, 세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농업인을 위한 세금 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과연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하려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이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뭐 농업인이 대부분이실 거고, 혹시 농업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농업인이란 어떤 분을 말씀을 드린 것일까를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농업인은 사업자. 농업인은 사업자. 원래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세요. 사업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농업인이라면 뭐 특별히 주의할 거 있나? 그리고 주변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사업자 등록된 농업인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입 매출에 대한 신고,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농업인들이나 기농인들 보시면은 이제 뭐 대부분 농산물을 취급하시기 때문에 농산물은 면세예요. 면세가 어떤 면세? 세금이 면세냐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농업인한테도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득에 대한 신고, 법인세, 소득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벌게 되시면은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 소득을 개인이 벌어들였으면 소득세를 내시는 거고요. 법인이 벌어들이셨으면 법인세를 내시게 됩니다. 내가 주변에서 살펴봤는데
농사 져가지고 세금 냈다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별로 없는데? 라고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좋은 궁금증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출 증빙 모으는 습관 매우 중요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농산물을 거래하거나 여러 가지 거래를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증빙을 주고 받으셔야 돼요. 뭐 농사진 거를 파셨을 때는 판매자 입장에서 영수증 같은 것을 주셔야 되고, 아니면 농사를 지면서 여러 가지 돈을 쓰시게 되시거든요. 여러 가지 돈을 쓰시는데 그 돈을 쓰실 때도 돈 지출에 대한 증거로 여러 영수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영수증은 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영수증이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요새 최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1번부터 목차가 6번까지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야지. 나 이거 다 배우고 갈 거야. 라고 하시면은 너무 힘드세요.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제 오늘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거를 다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조금 많으면은 두세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잊어먹지 않으신다면 저로서는 매우 행복한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한두 개, 많으면 두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고, 중요한 부분 같으면은 메모 정도 조금 해놓으셨다가 잊지 말고 여러 혜택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농어민.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이면 이제 농업인이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시면은 농업인이죠, 뭐. 그런데 농사를 짓는 게 개인이면은 농업인. 만약에 농사를 짓는 주체가 법인이면 농업법인.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개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합쳐가지고 법에서는 농업경영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업경영체라고. 자, 그래서 개인이면 농업인, 만약에 농사를 지시는 분이 주체가 법인이면 농업법인,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사실 농업법인은 둘로 더 나눠져요. 둘로. 하나는 영농조합법인, 하나는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보시면 농업경영체는 개인이면 농업인, 법인이면 농업법인, 그리고 농업법인은 둘로 또 나뉘어진다. 하나는 영농조합법인, 다른 하나는 농업회사법인.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은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1,000제곱미터면은 대략 한 300평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1년간 판매액이 120만 원인 사람. 그리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농업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이라고 법에서는 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다 만족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농어민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 농사 짓고 있어. 300평 이상 농사 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 당연히 농어민이지. 그리고 당연히 농어민이니까 뭐가 문제야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누가 봐도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당연히 농어민이죠. 그런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느끼는 농어민이라는 거예요. 요새 흔히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뇌피셜이라고 있어요. 머리 스스로 생각해서 농어민. 근데 뭐 주변에 봐도 농어민인 건 맞긴 맞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거예요. 보면은 농어민은 자격이 필요하고 이 자격을 취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농어민에 따른 지위로서 혜택을 받게 되세요. 뭐 그런 혜택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세무사니까 세금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농어민으로서의 뭐 비과세나 감면이나 공제 이러한 것들을 뭐 받으시려면 공식적인 농어민 지위가 필요하시고요. 그 외에 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농사를 짓 때 여러 가지 농기계들을 취득하시게 되는데 농기계 취득하셨을 때 부가세를 내고 사셨거든요. 그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농어민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농어민이 이제 혜택이 있는 게 또 면세유가 있죠. 면세유. 농업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면세유를 사시려면 공식적인 농어민 지위가 있으셔야 돼요. 그 외에 뭐 농어민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뭐 4대 보험 혜택, 뭐 건강보험 같은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농어민이라는 지위가 법적으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농어민 확인서를 받으셔야지 법적으로 농어민의 지위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가로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줄여서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논관원. 이게 지역마다 하나씩 지소가 있죠. 그래서 이 농관원에 가셔가지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셔야지만 농어민 확인서를 받게 되시고 이 농어민 확인서를 받으셔야지만 여러 가지 농어민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취득하시고 농어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잊지 말고 받아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종류에 관련된 건데 농업법인의 종류. 농업법인은 들어는 보셨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는 영농조합법인, 하나는 농업회사법인. 여러분들 주변에도 꽤 있죠. 그렇다면 이 차이는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 뭐 크게 하는 일은 비슷해요. 가장 큰 차이는 크게 비농업인의 참여에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참여.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농업인이에요. 물론 법에서는 준조합원 자격으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준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자기 돈 내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그러한 지위를 갖출 수 있을까요? 저라도 안 하니까.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대부분 거의 100% 조합원이 농업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업회사법인은 아니에요.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나 주주나 이러한 분들이 돈을 내시는, 처음에 설립됐을 때 돈 내시는 분들 중에 10%만 농업인이면 돼요. 10%만. 나머지 90%인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셔도 돼요. 원래 이거를 만든 취지는 농업 외의 자본이 농업에 들어와 가지고 기여를 해서 농업 분야가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취지가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거의 전수조사를 했는데 농업회사 법인을 뭐 거의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이 뭐 절반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 맨 밑에 있죠. 이 표의 맨 밑에 보면은 농지 소유 때문에 그래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농지 소유가 가능하지만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이 아니신 분들이 뭐 90%를 차지하더라도 농지 소유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들 중에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농지 취득하시는 그런 편법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뭐 저한테도 간간히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상담은 안 합니다. 뭐 농업에 도움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법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농조합법인, 다른 하나는 농업회사법인이에요. 이 둘은 하는 일은 거의 다 비슷하다. 하는 일은 거의 다 비슷하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거는 비농업인,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의 참여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실질적으로 거의 100%가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은 10%만 그 지분이 10%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 90%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 둘 다 농지 소유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은 사업자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제가 강의를 좀 나가다 보면은요, 이래요. 제가 이제 현장 강의도 꽤 하고는 있는데 가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을 딱 뵙고 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거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인사를 잘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께서 두리번 거리세요. 누구 사장님 오셨나? 누구 사장님 오셨나? 근데 저는 누구한테 그 말을 했냐면 농업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장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에이 홍세부사 내가 무슨 사장이냐고 나 사장 아니야 이러는데 제 눈에는 다 사장님이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잖아요. 농업도 사업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농업이라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오너잖아. 그러면은 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되게 당황스러워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되게 뻘쭘해 하시고 얼굴 빨개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 분들은 사장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세법, 특히 세법 안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종류를 나누고 있어요. 사업자의 종류를 나누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일반 과세자, 다른 하나는 면세 사업자라고, 아니면 일반 과세자를 다른 말로는 이제 과세 사업자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을 하는 과세와 면세는 뭐가 과세되고 면세일까요? 뭘까요?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말을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좀 살펴볼 텐데요.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야. 부가세. 이 말은 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와 그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세가 과세되는 품목들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그리고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해요. 자, 그렇게 사업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세사업자, 다른 하나는 면세사업자. 이 과세사업자 쪽을 한번 보면은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 과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 과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되게 영세해. 나는 되게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조금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위과세자라는 지위를 부여를 해요.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뭐 세금 혜택이 약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어민은 농업을 영위하는 제가 사업자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이십니다. 자, 사업자는 세법상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뉜다. 자, 여기서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말을 했는데 앞에 있는 과세와 면세는 뭘 의미하냐? 부가세. 원래 명칭은 부가가치세인데요. 흔히들 우리는 부가세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들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자, 과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산품, 부가세가 거래되는 건 대부분이 다 부가세가 부가가 돼요. 대부분 어떠한 품목이든 어떠한 물건이 됐던 어떠한 서비스가 됐던 간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부가세가 붙어요. 거기에.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이제 공산품이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부가세가 붙는 품목들을 거래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이들은 부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에 신고 의무가 있겠죠. 있겠죠. 그리고 사업자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버실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다가 뭐 코로나 같이 힘드실 때는 뭐 손실이 나가지고 돈을 못 버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돈을 벌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돈을 벌어서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을 이제 소득세라고 하고요. 법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이제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분들 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의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라서 과세 사업자긴 한데 나는요 좀 영세하게 사업을 해요. 뭐 큰 사업이 아니라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세금상 약간의 혜택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소규모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영세 사업자가 될까요? 자, 2021년부터는 이 금액이 연간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매출액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면 영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로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간이가세자로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8천만 원 안에 들어와서 내가 4,800만 원이다. 그러니까 8천만 원도 안 될 뿐더러 나는 아예 4,800만 원도 안 된다. 1년에. 4,800원 되려면 1년에 한 달에 매출 한 400 정도 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아예 부가세 자체를 안 내게 되세요. 이분들은 대신 뭐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세금 계산서라는 것을 발급을 대신 못해요. 근데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그 구간에 있는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간이가세자의 지위를 주어지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조금에 따른 혜택도 있는데 이건 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과세 면세는 부가세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여기 계시는 농어민들이 되시겠죠.
농업인들 뭘 취급하죠? 기본적으로는 농산물을 취급하시래. 농산물. 본인 농업인들 사장님들께서 직접 경작하신 거를 사고 팔고 하시니까 농산물을 취급하죠. 이 농산물은 세법상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붙지 않는 품목이에요. 그 외에도 뭐 농산물 외에도 뭐 의료 사업이나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 아니면 국민 생활에 상당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업자들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 품목을 거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냐? 부가세가 붙지 않는 품목들을 거래하니까 굳이 부가세 신고 의무가 당연히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는 뭐죠? 돈 벌려고 사업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면세 사업자가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이 돈 번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의무가 있고요. 면세 사업자가 법인이다 라고 하시면 법인이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게 되시는 거겠죠. 그렇죠? 자, 다음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저는 무한 반복을 좋아합니다. 자, 사업자는 세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과세사업자, 다른 하나는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와 영세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업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자,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는 뭐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라는 거고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듯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이분들은 다 사업자잖아요. 그럼 사업자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상해. 홍세무사. 제가 저 말이에요. 저 홍세무사. 홍세무사. 뭐가 이상해. 내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 살펴보면 사업자 된 사람 없거든. 농업인도 사업자라며. 면세 사업자라며. 그럼 사업자 내야 된다며. 왜 없어? 라고 궁금증, 물음표를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농업인들도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따가 또 세부적인 건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업인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식량작물 재배를 하면은 소득세를 전혀 안 내시게 되시고요. 기타 식량작물 외에 기타 작물 재배업을 하셔도 엄청난 세금 비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라는 걸 잘 납부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납부도 안 해도 되고 부가가치세도 면세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굳이 안 하셔도 큰 불이익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농업인들이 별로 없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이걸 왜 이 테마를 넣어놨냐, 굳이 필요 없다는데, 그런데 요새는 조금 달라져가지고 뭐가 달라졌냐? 농업 환경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존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농인 분들도 오셔가지고 농산물의 이제 부가가치를 더 씌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농산물을 가공하신단 말이에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 요새 많이 있죠.
농산물을 가공해서 뭐 잼을 만든다거나 즙을 만든다거나 예전에도 있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도시민들이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제 온라인 직거래 판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앞에 그 농산물 가공품 판매에서 판매하고 그리고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할 때는 무조건 사업자를 내시는 게 원칙이에요. 단순 농산물을 뭐 식량작물이나 아니면 식량작물 외에 가수, 채소 같은 거를 재배해서 판매하시면은 뭐 굳이 사업자를 안 내셔도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농산물 가공품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온라인 마켓에서 그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시려면 무조건 사업자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어민들하고 기농인분들이 이제 이 사업자 등록하시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쉽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무서 가시면 돼요. 세무서 가시면은 보통 1층에 민원실이 있는데요.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나 사업자 내려왔어요 라고 하셔서 사업자를 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편하겠지만 그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사업자 등록은 이제 세무서를 가셔가지고 1층에 보통 1층에 있어요. 그리고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사업자를 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작성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 나타났죠.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한번 볼까요? 이게 왼쪽 오른쪽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왼쪽 오른쪽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장, 왼쪽 한 장, 오른쪽 보이는 부분이 한 장 해서 앞뒤로 한 장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면 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서 이게 뭐냐면 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뭐 나의 인적사항이야 기재하면 되죠. 뭐 홍길동 그리고 사업자는 보통 상호가 있어요. 상호가 있어서 상호를 기재하게 되시고 뭐 상호가 없으면은 뭐 아무거나 하나 만드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 중에 2번이 있거든요. 사업장 현황.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사업장 현황.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내는지를 기재하는 거예요. 내가 벼농사 지면 벼농사. 아니면은 내가 사과농사를 지면 사과농사. 이렇게 구체적인 품목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신경은 쓰셔야 돼요. 뭐냐면은 보통 민원실에 가시면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1층에 공무원들이 쫙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예시를 적어놨는데 이걸 뭐 긴장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그냥 본인이 아는 데까지만 기재하시고 나머지는 창구에 가셔서 그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요새는 뭐 세무공무원 되게 친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기재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이 이제 업종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보시면은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화면에 보는 게 과실 작물 재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농업도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해가지고요. 통계청에서 각 산업별로 그리고 세부적인 어떠한 산업이 있는지를 나눠준 표예요. 이 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농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 작물 재배업, 과실 음료 향신료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축산업, 뭐 복합 농업, 뭐 임업,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같은 농업을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구체적인 사업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난 그냥 농사죠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뭐 벼농사를 짓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옥수수 농사를 짓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과일 중에 뭐 딸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과라든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각 품목별로 사실은 세법상 혜택이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식량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에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은 전액 소득세가 면세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을 재배하는 그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10억까지 비과세예요. 뭐 둘 다 엄청난 거지만 분명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가 어떠한 농사를 짓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만 그거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되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사업장 현황, 그래서 내가 어떠한 농사를 짓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세무공무원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코드 번호를 부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사업장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을 보통 빌려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농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장 자체가 논밭이잖아요. 논밭이잖아요. 뭐 논밭에 뭐 물론 거기에 자기 땅인 것도 있지만, 아니면은 임차에 사시는 경우도 농업인들도 꽤 있으시죠. 근데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 주소로 내시면 돼요. 집 주소로 내시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뭐 다른 거는 크게 주의하실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사업자금 명세서라고 있어요. 사업자금.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 돈은 얼마 들어가고 남의 돈 얼마 들어가느냐 뭐 하는데,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세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식행위거든요. 요식행위. 근데 이거 여기에 뭐 괜히 뭐 신경 쓰셔가지고 얼마를 적어야 돼 막 뭐 에너지를 소비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그냥 요식행위. 그러니까 뭐 특별히 크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자기 자금에 쓸데없이 돈 자랑하신다고 5억 막 적어놓으세요. 5억.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주민번호 기재하게 돼 있는데, 주민번호만 따다닥 치시면 본인의 그 소득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전혀 없던 사람이 자기 자금이 5억이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기 자금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뭐 500, 1000 그렇게 기재를 해도 큰 문제 없으시니까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쓸데없이 크게 적지 마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여기에 신청인 이름 쓰고 뭐 서명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분증 꼭 가져가십시오. 신분증을 제출해서 복사를 해서 줘야 되는데, 신분증 안 가져가셔가지고 2번 걸음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뭐 센스 있는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내주고 신분증 그럼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신분증 꼭 가져오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2번 걸음하게 되시면 막 짜증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보시면은 또 주의하실 점 말씀드리면, 가끔 가다가 그 사업을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동업을 할 거야. 나는 저기 있는 옆에 있는 박 씨하고 공동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를 만약에 공동으로 내시게 된다고 한다면 동업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동업계약서를 써서 세무서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동업계약서는 뭐 법에서 나온 뭐 공식적인 양식은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박 씨랑 동업을 한다고 한다면 나와 박 씨가 어떤 지분으로 나중에 소득을 나눌 것인가, 그게 가장 세무서에서는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지분을
어떻게 5대5면 5대5, 6대3이면 6대4, 뭐 3대7이면 3대7, 몇 대로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 것인가를 기재하시는 내용이 들어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두 분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내용만 있으시면 뭐 세무서에서 별말을 안 하니까 혹시 뭐 두 명이 됐건 세 명이 됐건 동업을 하실 거면은 동업계약서를 꼭 작성해서 가져가셔야 된다. 그 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조금 쉬었다가 이게 수업을 계속 길게 하면은 힘드시니까 조금 쉬었다가 농어민이 사업자를 내셨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앞에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였으니까 조금 일부는 조금 여기서 마치겠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